요즘 우리 사회에 분열과 극단화가 정말 심각하다 이런 분석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그 인지 심리학적에서 보는 원인이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 어떤 쪽에서든 네. 극단적으로 나뉘기 쉬운 쪽이 사실은 동질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하는 유명한 얘기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게 순위파와 시아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럽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서로 막 혐오 발언 많이 나오는 게 베지터리언과 비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의외로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차이점을 오히려 많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달라요라고 부부 상담을 들어오면 네. 노련한 심리학자들이 무지하게 비슷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진짜 다르구나. 이게 아주 본능적으로 노련한 그 상담가들이 알고 있죠. 느끼죠.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동질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동질성이 굉장히 아직도 확보되고 있구나라고 일단 생각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그 극단성이 조금 요즘 문제가 되는 건 저도 분명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너무 양쪽의 왜 그 관점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외로운 사람이 외로운 뉴스를 소비한다. 외로운 사람이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한다. 외로운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과거보다 많은 부가 쌓이고 많은 경제적 발전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보다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전보다 좀 많이 외로워지고 있어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감정이 아니라 부자의 감정. 그런데 여기서의 부자라고 하는 건 돈이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가난한 사회가 아니라 부자인 사회가 많이 만들어내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부자가 되어가는 나라에 나는 가난하다, 혹은 나는 소외됐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외로워진 그 외로움이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보다 더 크게 다가오고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제 외로운 사람이 왜 외로운 뉴스, 아주 이상한 뉴스, 극단적인 뉴스, 심지어 가짜 뉴스를 소비하면서 극단적으로 서로를 무시하게 되냐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사람만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변화되고 있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직장 부하 직원들 만나야 되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리더도 쫓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훨씬 더 소규모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계속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만 규합이 되고 어떤 뉴스가 들어가면 한 사람이 난 이 뉴스가 혹은 이 소식이 맞는 것 같아. 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검증되지 않는 생각이 일순간에 갑자기 세력을 확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세력의 확장은 그 안에서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소집단마저 외로워지는 그런 경향이 되죠. 왜 영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과 관련된 정부 부처까지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런 비슷한 걸 만들거든요. 그런데 서양의 개인주의나 일본과 같은 집단주의 방식의 나라가 외로움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이 겪어왔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외로움이 되게 낯선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이웃끼리 혹은 같은 동네에서 같은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사람과 사람에게 있어서 많이 다가가는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 우리가 지금 낯설고 이제 예전에 많이 겪어보지 않았던 사회 문제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이제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할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 교수님께서 부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부제가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돈의 속성입니다. 근데 교수님 박사학위 논문도 제가 찾아보니까 주제가 돈이었다고 들었는데 이번 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다. 어떤 부분일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자가 되실 확률이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진짜요? 근데 대부분 99%
100%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는 못하죠. 아, 그렇죠. 네, 사실 저도 뭐 제가 부자가 되려고 부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건 아닌데 네. 그러면 부자 되는 심리학이라고 제가 썼겠죠. 돈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잖아요. 네네.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돈이 없어서 힘든 경우도 있지만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분들도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때 그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혹은 반대로 내가 그때 그걸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돈과 관련된 자기의 행동들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오히려 더 2차적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부자가 될 1%에 들어가든 99%로 부자가 되지 못하든 우리가 돈 때문에 아주 돈이 너무 부족해서 힘든 거 말고 돈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자책하고 그리고 후회하면서 괴로워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바라보는 그런 공부들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제교육이라고 하면 예.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교육만 해요. 그렇죠. 그런데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돈을 약간 죄악시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예. 그리고 돈을 단순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도구로서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사람의 철학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돈 공부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돈을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떠오르네요. 제 지인 얘기인데 예를 들면 그분은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술자리를 하는 데 있어서 네네. 한 1, 20만 원 쓰는 거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고 해요. 그런데 네네. 뭐 적금이나 예금 뭐 한 5만 원씩 모아라. 그러면 그렇게 손이 덜덜 떨린대요. 네네. 이거는 무슨 심리일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사실 사람들이요. 네. 10년 후에 자기 소망을 예측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가끔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네. 너 내년 이맘때쯤 점심에 뭐 먹을래? 그럼 친구들이 야, 뭐 그런 걸 물어봐. 그럼 다음 주 점심은 우리 만나서 뭐 먹을래? 그럼 자장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소망을 일주일 후 거 정도만 예측할 수 있지 인간이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나의 소망을 잘 모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우리가 돈을 쓰는 건 지금의 소망과 욕구에 의해서 철저히 지배당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 20만 원 밥값 내는 건 친구들이 나한테 잘 먹었다. 우리 친구 성공했나 봐. 이런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소망이나 욕망을 채워줄 수 있죠. 근데 3만 원, 5만 원 저축하는 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나의 소망을 이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사람이 하고 싶은 일들을 자꾸 써야만 저축이 가능해집니다. 위시리스트를 써야만 소위 말하는 내가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게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목이 없는 돈은 불안 완화제일 뿐이다. 그러니까 쓸데없어 뭐 다른 용처가 없어도 지갑에 돈이 좀 있으면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행복 촉진제는 될 수 없다. 하지만 돈에 제목을 붙여야만 행복 촉진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목이 있는 돈, 즉 내가 5년 후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할 거야. 10년 후에 이 돈을 모아서 그다음에 이런 데다가 쓸 거야. 그리고 그 용처가 점점 더 의미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을 포함하고 있는 조금 더 좋은 목적이 될수록 사람이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 덜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용처나 제목 있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즉 자기의 소망이 많이 계획이나 꿈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일정 부분 무너졌어요. 네. 그게 사업이든 투자든 그래도 재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과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게 소망과 꿈을 같이 가져야 됩니다. 소망과 꿈. 네. 예. 지금 제가 교수님 책을 사실 읽어봤는데 그런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부러워하지 마 하는데 근데 실제로 부러우면 지는 건가 하는 의문이 그 책을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가장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예.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질투하면 지는 거다. 어. 부러우면 사실은 공존하는 거죠. 네네. 뭐냐면 제가 이제 농부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제 내 옆집에 사는 농부가 소가 있어요. 예. 새로운 소가 한 마리 생겼고 그 소가 일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 질투하는 건 그 집 소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거고요. 그 집 소,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건 나도 그 소를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런 소. 네네. 그래서 내가 옆집에 사는 농부한테 야, 나는 너희 집에 있는 그 소가 너무 부러워.
라고 하면 아주 이렇게 부러움을 표시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두 가지 생깁니다. 첫째,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면 나도 그런 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두 번째, 예.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한다면 어떻게든 나로 하여금 그 소를 가지게 만드는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도 구별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굉장히 많은 큰 부자에서부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생활 속의 그런 소박한 부자들까지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절대로 질투하지 않고 흔쾌히 부러워한다. 흔쾌히 부러워라. 그렇죠. 심지어 그 사람보다 부를 적게 가지고 있는 저한테도 김 교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글을 쓸 수 있어? 나 참 부럽네. 그럼 제가요. 그분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글을 쓰실 때요.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끊어 써보세요. 그러면 읽는 분들이 이해도가 높아서 회장님한테 피드백을 좀 더 많이 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피드백의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죠. 네.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질투하지 마시고 부러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뇌에서 나 의외로 강자구나. 그리고 강인함을 또 스스로 느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이 생활 속에, 삶 속에서 많은 강인한 사람들, 네. 강자들, 실력자들 있죠. 실력자들이 흔쾌히 얘기하는 게 자기보다 더 적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흔쾌히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면서 자기한테 오히려 정보를 오게, 노하우가 전수되게 혹은 아주 좋은 결정적인 방법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기만의 생태계를 그리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지혜를 모으더라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꼭 뭐 부와 관련된 게 아닐지라도. 그런데 이 작은 거래든 큰 거래든 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런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자력 발전소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바보 같은 결정으로 인한 참사. 네. 심지어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팔아버리는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공매도 사건의 그런 그릇된 결정. 예. 이런 모든 좋지 못한 그릇된 결정, 파국을 만들어내는 결정에 이면에 뭐가 있느냐? 그 전날 잠을 자지 않은 겁니다. 뭐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는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는 예. 사람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목이 마른다. 최악의 결정으로 계속 이어져요.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건 정신이 내린다고 하죠. 네네네. 그런데 인간의 몸과 정신이, 육체와 정신이 같은 건전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다음 날 중요한 결정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픈 사람들은요, 반드시 과소비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은 나쁜 결정인데 매력적으로 느껴요. 오히려 배가 부르면 좀 이렇게 여유 있어져서 그래 그렇게 해 이럴 것 같은데 배가 고픈 상태가 오히려 좋지가 않군요, 결정을 할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적인 허기를 다른 정신적 갈망으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식하셔서 네.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졸음이 온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결정을 위해서는 나의 신체적인 상태가 베스트여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신체 상태를 가장 최적의 상태로 만들고 그 이후에 결정에 필요한 생각들을 해보시는 그런 습관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일상에 루틴하게 하셨던 일상적인 자질구레한 일로 그런 일을 하시는 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할 때는 잠 잘 주무신 날. 잠을 어제 잘 못 잤는데 그러면 그냥 자질구레한 청소나 서류함 정리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면 의외로 같은 8시간을 일해도 혹은 12시간을 살아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내실 수가 있죠. 교수님, 이 주의 사람 공통 질문을 드릴게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의 인생의 한 문장을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보면요,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내 인생의 한 문장, 능력보다 상황이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저희는 창의적 인재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나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시간대를 알고 있는 사람. 나를 창의적인 생각이 잘 떠오르게 만드는 장소를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네. 좋은 결정을 내리셨을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함께 육하원칙에 의해서 적어놔 보십시오. 사람의 두뇌가 그만큼 타고난 능력보다
상황적 요인에 훨씬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힘을 잘 활용해 보신다, 네. 잘 기록해 놓으신다면 그냥 계속 집념과 노력과 의지로 고단하게 가신다기보단 내가 거기 가면 그게 잘 돼. 내가 요때는 이런 일을 잘하지. 네네. 훨씬 더 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김경일 인생의 한 문장, 능력보다 상황이다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주의 사람,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